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덥다 하다가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8월 9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등락하잖아요. 월요일날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나스닥 폭락하고 코스피 폭락하고 다 폭락하더니 근데 또 나스닥은 슬금슬금 오르더니 또 어젯밤에는 3%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급등락했던 엔비디아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또 6% 올랐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국 시장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못 따라잡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는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가장 낮아진 상태. 딴 데는 일본이고 미국이고 떨어졌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회복 못했고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대표 기업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찾아보니까 75,000원대 뭐 이런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던데 이거 뭐 8만전자, 9만전자 얘기한 게 지금 이달 초였던 것 같은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낮다 그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낙관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HBM, 엔비디아에 납품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시달리고 있고 유통업계는 쿠팡이 장악하더니 이제 알리 테무가 들어와서 다 장악하고 있죠. 신세계 쓱닷컴은 뭐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내수경제는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고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진비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못 갚고 있고요. 아파트 값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요. 돈이 필요한 데는 가지 않고 부동산에 묶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낮은 주가는 디스카운트, 할인이 아니고요. 제값일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 공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고 코리아 디클라인일지도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민생정책 한동훈 대표가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료 선별 지원 주장도 하고요. 그 와중에 김경수 사면론도 나오고 이 이야기들 다 어렵지만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얘기 말씀 여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엔비디아 어젯밤에 6% 급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AI 거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인 강정수 박사 뒷코너에 11시 반부터 말씀드리니까 그때까지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준일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예. 아이고 리즈 시절 사진을 카톡방에 갑자기 누가 올리셔가지고 예. 봤는데 저는 지금이 제 전성기입니다. 얼굴도 슬림덩크에 나오잖아요. 네. 영감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 예, 지금이야. 지금이 얼굴 천재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 전성기의 모습을 좀 지금 이 시간이 전성기죠. 바로 그렇죠. 이 시간. 바로 지금.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 나온 게 가장 제 전성기 빛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번 끝내줘 보시죠.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이거는 제 정치 뉴스 어둡잖아요. 근데 또 예. 보니까 김경수 사면 복권 복권이죠. 그러니까 정치 대선 출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미 사면은 한번 했고요. 네네. 예, 5개월 남겨놓고 사면을 했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지사는 별로 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네네. 그런데 어쨌든 사면을 받았고 네. 이번에 이제 복권까지 한 거죠. 지금 독일에 있어요 지금. 김경수 지사. 그때 그래요? 이제 그때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 추모 13주기였나요? 그때 추도식 네네네. 때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독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에서 한마디 했던 거 기억나는데 예, 예. 그죠? 이게 정치적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정치적 어때요? 의미를 이제 뭐 어쨌든 모든 대통령의 행위에는 정치적 네.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아직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면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올린 거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니까 이거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야 김경수는 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다 이제 어느 정도 교감과 네. 조율이 이제 됐다고 보면 되는 거 맞을 것 같고. 자, 김경수 말고 누구 혹시 사면 복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가물가물해요. 제목에 김경수만 다 뽑혀가지고 예. 조윤선도 있었던 거. 예, 조윤선도 있고요.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등등이 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 올라갔습니다. 조윤선, 원세훈이면 박근혜, 이명박 시기에 예. 이른바 뭐 측근들이잖아요. 블랙리스트 그치?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형을 받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
김경수가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때로 다 이제 보수 쪽에서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거든요. 때로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비 오는데 이제 오폐수 방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그 원세훈 국정원장은 저거죠? 사이버 사령부. 예, 맞아요. 그 댓글 조작 댓글 조작. 쉽게 국정원 얘기해. 댓글 조작 예, 사건이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대선에 영향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슬그머니 여기에 지금 묻어가는 거예요, 김경수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 보도로 이제 동아일보가 썼나 어디가 썼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수 언론에서 썼는데 그때는 조윤선 이제 복권한다 뭐 요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막 딱 뚜껑 열어보니까 이만큼이 쫙 나왔는데 김경수가 딱 나오니까 기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은 김경수는 이제 차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생겼거나 뭐 이랬을 때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대선 경선 후보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친문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차기 권력에 항상 주목을 받잖아요. 흘러간 사람들 뭐 누가 주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주목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없어요. 이재명 이제 뭐 1급 체제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은 친명들이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또 어떤 영웅, 뭐 이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니까 뭐 가보면은 또 누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김두관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오겠어요. 뭐 갑자기 뭐 임종석이 나오겠어요. 모르죠. 뭐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김경수는 계속 친노 적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오랫동안 뭐 직책이 뭐였지, 비서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오랫동안 이제 오른팔하고 경남지사 하면서 사실 호평이 많았어요. 우리 오늘 자리를 비우신 윤영준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상당수가 부울경 메가시티 하려고 할 때 상당수가 많이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이랬어요. 제가 그 경남도지사 할 때 2019년부터 그때 사회혁신 자문위원회라고. 그러니까 하도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원재 대표도 가실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그쪽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루킹 때문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서 이제 출마를 못 하니까. 복권의 의미는 한마디로 권리를 복원하는 거고, 피선거권이 10년이 5년이군요. 5년이 이제 제한된 상황인데 이제 뭐 이거를 풀어줬다라는 거는 대선 나와봐. 이거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는 야권 분열을 노린 윤석열의 획책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게 저는 아주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주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여당에서 나온 메시지는 동시에 이런 거예요. 김경수가 뭐 무슨 뭐 대선 후보 뭐 대선에 한번 근처라도 가봤어? 무슨 급이라고 뭐 김경수 풀어준다고 우리가 무슨 야당 뭐 분열 그런 거는 말이 안 돼. 뭐 대화합 차원이야. 야권 인사도 좀 사면 복권 해야지. 어떻게 여당 인사만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김경수 지사 나와서 야권에서도 대선 구도를 놓고 막 경쟁이 벌어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 유리해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예, 저는 진짜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 나오거나 뭐 상대 지금처럼 아예 상대도 안 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게 경선에서부터 붕엄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쪽도 이제 이재명, 이낙연 치열했잖아요. 사실은 흥미로움은 국힘 쪽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예, 그때 홍준표도 있었고, 뭐 원희룡도 있었고, 유승민도 있었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각기 다른 색깔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이번에 전당대회도 여러 명,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이렇게 나오니까 더 흥미롭잖아요. 숫자는 많을수록 좋고, 대선 후보 잠재군이 그들이 경선 과정에서 물론 상처도 입습니다.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막 폭로하고 2007년에 이명박이 맞아요. 예,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저기는 박근혜는 다수는 누구 겁니까? 가장 그분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 딱 2007년 대선 경선이 아니었나. 다 현실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셨죠. 어쨌든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은 흥미로워야 돼요. 일단 거기서 봉합이 돼가지고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전 나쁘지 않아요. 이재명 전 대표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네. 의도와 상관없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다. 김경수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균형은 안 맞지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한동훈 대표가 사실 최상병 특검을 제일 먼저 꺼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제 문외한이라서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금투세 폐지를 빨리 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투세법이 뭔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예. 오늘 그 얘기 좀 쭉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패키지로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 한 대표가 예. 계속 그랬잖아요. 그 내용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짚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법이 있습니다. 법을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20년에 이미 법이 통과됐고 그때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다시 놀라야 되는 거는 2023년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유예가 돼서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지금 되는데 얼마 안 남겨놓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예금 저기 통장에다가 적금 넣으면은 그 이자 떼나요? 아니 이자에 세금 떼나요? 이자에 세금 다 떼죠. 다 떼요. 15.4%씩 다 떼요. 자, 모든 웬만한 금융 상품에는 다 뗍니다. 근데 주식에는 이제 코인은 예외라고 약간 그거는 이제 법 외에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도 이제 떼는데 그거를 이제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떼는데 주식은 안 떼요. 주식을 안 떼는 이유는 뭔가요? 주식은 좀 불확실성이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그런 주식 걸까? 시장을 붐업하기 위해서 그동안 떼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크니까 여러모로 조세 저항도 크고 내가 올해는 많이 벌었지만 내년에는 깡통인데 이거 다 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있었는데 대전제는 어쨌든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있다. 그게 금융소득이는 근로를 하면은 근로소득을 떼고 금융소득은 금융 뭐 이자도 떼고 사업하면 사업소득 사업소득세 떼고, 떼고 종합소득세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5월달에 뭐 이런 거 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 떼는 게 마찬가지고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자산에도 세금이 붙고 물건에도 세금이 붙고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에도 세금이 붙고 세금이 붙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 하자.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해서 2020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뭐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5년 동안은 이제 2월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올해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완전히 폭망했어. 근데 이제 올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상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넘어가면은 상계를 하지 않는다. 뭐 요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뭐 돈 벌었다고 다 세금 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내야만 예. 차익을 내야만 이제 과세 대상이 현재로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자 원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대주주한테 세금을 물려요. 그래서 10억 이상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태운 사람 여기에 나온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연말에 매겨요. 연말의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은 10억을 넘기지 않으려 한 종목 그 보유를 1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막 투매를 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건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일 종목의 1%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좀 그러니까 개미게 됐죠. 이제 왜냐면 법인은 법인세를 어차피 내기 때문에 그거랑은 네. 상관이 없고 개미들 중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슈퍼개미들은 이미 세금을 낸다. 그거랑 별도로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인데 5천만 원 이상 한 해에 이제 버는 사람들까지 내는 걸로 이제 법이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꺼내가지고 아니 뭐 최상병 특검 해가지고 그 전에 뭐 정책의장 선임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뚫고 갈 거냐 아니면은 손잡고 갈 거냐. 그 지난 월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참 해주셨는데 예. 아니 뭐 최상병 특검 꺼내면 이제 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했겠다 뚫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금투세 폐지를 하자고 하니까 아 코드를 맞추려고 하나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예. 이재명 대표도 전에 금투세 완화는 대선 때는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손자병법이나 이런 어떤 이제 전술서 이런 데에 가장 나오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불리한 전장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은 가장 불리한 전장이에요, 여기를 그러니까 회피하고, 내가 싸움을 선택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회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가장 본인이 판단하기에 유리한 전장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금투세 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대통령부터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의원들도 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2020년에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보수 쪽에서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로, 그때도 다수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 주도로 이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견이 분분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실제 그 말이 맞는지하고 민주당 쪽 주장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한동훈 대표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관해서 금투세를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강행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투세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이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듯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다 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조금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세율, 숫자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이러니까 조금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근데 뭐 이렇게 저게 전략적인 건데, 본인이 유리한 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제 검사만 했는데 네가 뭘 알아? 정치에 대해서 뭐 알아?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뭐 전기요금 취약계층 감면하는 것도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반도체법 얘기도 하고 있고, 금투세는 막 얘기하고 오니까 내가 민생을 챙기는 여당 대표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고, 뭐, 예, 뭐 좋습니다. 뭐 좋고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렇다고 제가 막 무조건 재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자리는 이게 토론이면은 그렇게 세게 이제 재주장을 할 텐데, 좀 비교적 균형감 있게 이 얘기 저 얘기를 조금 더 다 소개하는 방식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권이나 진영이나 진보 보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랫동안 원래 생각해 왔던 거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상현님, 아침 햇살님 두 분이 잘생기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 전성기입니다. 오늘이 전성기입니다. 오늘이 전성기입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세 가지를 다 듣고 보니까 약간 오싹한데, 자, 반도체법, 그거는 이준석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취약계층한테 전기요금 하겠다는 거, 이재명의 25만 원, 이거 겨냥한 것 같고, 네. 이 금투세는 민주당 분열, 이게 고도의 전략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게 또 현안이니까 현안에 대해서는 내가 다 모두 밥숟가락을 놓겠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저번에 장성철 소장이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금 얘기했잖아요. 그거 올라왔잖아요. 전국민 민생지원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미 거부권 사실상 행사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도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호 막 원내대표가 뭘 몰라서 그런다, 지금 막 엄청 쫑크를 줬다라는 현장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옆에서 거들면서 막 쫑크를 줬다라는 거예요. 뭐 전기세 가면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엄청 구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여야정 그 협의체 구성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야당하고
전기세 취약계층 감면 얘기를 해버렸어. 아, 그러면은 추경호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원내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처음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주도권 다툼이 있네. 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한동훈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렇게 구박 주다가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이게 참 웃기다.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그렇게 하면 생각해요. 알고 한 건데 한동훈이 하면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말한 건지 아까 얘기한 그 사실관계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예.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사실 금투세 부자만 세금 걷는 거 아니고 금투세 폐지하자는 거 부자 감세 아니다. 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손들 금투세 때문에 떠나면 개미들도 주가 떨어져서 피해 본다. 이 두 가지 아까 영상에서 딱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지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기 말고 뭐 SNS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사례를 들었어요. 대만이 1989년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하게 주식시장에 과세를 했는데 그 이제 짧은 시간 내에 36%가 주식이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조선비즈가 5월 달에 이미 일종의 팩트체크 기사를 낸 거예요. 36%면 3분의 1이 날라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완전히 건데. 흔들렸는데 저 때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이 이제 주식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실명제를 했어요. 같이 했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금융정상화인데 그럼 검은 돈이 다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유예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아예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YS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금융실명제 했을 때 93년이었나요?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93년이었나? 금융실명제 93년이죠. 93년이죠. YS 집권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이제 신경제 100일 계획 뭐 그런 하나회 거.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갑자기 딱 발표하고 그냥 확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정광석화처럼 하던가 아니면은 기간을 아예 여유를 두어서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1년 뒤에 2년 뒤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굉장히 애매하게 짧은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좀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도 그 대만 36%는 그것 때문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팩트체크를 한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1440만 정도 되는데 1400만이라고 치고 주식 투자자가 그러면은 과세를 하면은 이들이 큰 손들이 이제 다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그냥 과세가 이제 누군지가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주식으로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얼마를 내가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5천만 원 정도를 이게 물론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를 투자를 현금을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지 5천만 원을 연간 벌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거야 수익률에 따라 다를 텐데 50% 수익률 낼 수 있으면 1억 투자하면 되지만 예. 보통은 그냥 우리 평균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5% 10% 봐야 되잖아요. 5억에서 10억은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10% 주식 먹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면 10%가 예를 들어 이거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고 사실은 1년에 5%도 먹기 힘듭니다. 예, 5% 평균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더 먹고 누군가는 뭐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5%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평균 잡아서 10억 정도를 내가 현금으로 넣고 있어야지 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전에 이제 이게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기재부가 추산한 거는 약 15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에 0.11%고 작년에 기획재정위의 양경숙 의원이 이제 기재위에 받은 거에 따르면은 2022년 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1,440만 명 중 0.09, 그러니까 0.1이죠. 1만 3천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이면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면세 구간이 너무 넓어요. 이 법의 취지를 하려면은 그거보다 낮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조세 저항이 매우 강하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최소한 10억 정도는 굴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고 전체 주식 투자자의 1%만 해당이 된다.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부자 감세다. 왜
야, 그 정도 벌면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야, 나는 10억 아니라 1억 넣고도 5천만 원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단기 투자에 굉장히 단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 이럴 때 잘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를 30% 먹었네, 50%를 먹었네, 이런 무용담들이 막 넘쳐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아니 이게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금융투자 소득세하고 비슷한 세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익이 나면은 뭐 10%든 20%든 퍼센티지는 다 달라요. 예. 세율은 다르지만 이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많이들 돼 있고, 뭐 중국은 아예 없더라고요. 중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중국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금융소득에 과세를 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게 지금 맞붙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 말이 맞아요? 그거는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OECD 38개국이 있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선진국에서 하는 거냐 아닌 거냐라고 비교를 하면 OECD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8개국 중에 소위 말해서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9개 국가밖에 없고요. 29개국은 과세를 합니다. 근데 그 29개국이 어디냐 말씀하셨다시피 모건 스탠리의 이제 선진국 지수 있잖아요. MSCI. 예, MSCI.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 있지만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못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공매도도 있어요. 공매도가 있어야지만 거기 갈 수 있는데 공매도가 공매도도 없앴어. 공매도도 없애버렸어 갑자기. 갑자기 선진국. 아니 밸류업 하겠다며. 그런데 공매도를 밸류 없애버렸어. 다운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주식에 과세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걸로 싸워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아까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면은 그 1%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야, 세금 20%나 내면,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인데 지방세 2%를 더하니까 22%를 과세를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3억 원부터 그 초과되는 부분은 25%를 떼요. 4억. 근데 여기에다가 지방세 2.5% 하니까 27.5%를 떼는 거죠. 내가 올해 주식으로 3억을 벌었다. 순수하게 번 것만 3억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1%가 다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떠날까요? 안 떠날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인을 만들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뭐 현재 내는 세금하고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떠나겠죠. 일부는 떠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100% 떠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제 가정의 영역이니까.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적당한 부자, 적당한 애매한 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대충 보니까 올해 벌 수 있는 돈이 주식이 한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거를 한국 증시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는 한 5천만 원만 대충 벌 수 있는 거, 한 4,500 정도 벌 수 있게 여기에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더 이 과세 22%가 빠지지, 비교를 해봐가지고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는 완전히 이제 빠진다라는 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할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 빠진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6%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 숫자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6%? 그 정도가.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빠질 경우에 6%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기사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법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한테는 과세를 하고 외국인하고 법인한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 자본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것도 이제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주장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개미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투자하나요? 아니죠. 다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거죠. 예, 다. 포트폴리오 이제 아시아 다- 시장에 투자해야 되니까. 맞아요. 전 세계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미국의 이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 개인이 우리나라에 계좌 하나은행에 계좌 만들어가지고 좀 투자하는 게 무슨 아니잖아요. 테마가 떠서 그 주식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법인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한테는 법인세를 내게 해서 너희의 이득에 법인세를 내라. 개인한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라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다만 어쨌든 약간은 빠지겠지만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거는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6% 최대 쳐도 6%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데 한동훈 대표 이렇게 강공하는 거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예.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금투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요. 특히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거부감이 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되게 한 대표한테 유리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애매한 시점인 게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가 없잖아요. 현재는. 예. 이재명 대표가 될 걸로 유력하긴 하지만 발언 안 하고 있고 이분은 대선 때는 또 좀 완화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현재 이 공식적인 입장은 폐지 반대하는 거죠. 예. 유지하자는 거죠. 이거 좀 복잡한 상황이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참 어제 공유해 주신 거 있잖아요. 예.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 이제 민주당은 다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수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상법부터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재위 의원 이거는 결국은 기재위 의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재위 의원들은 대부분은 이거 미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최근에 그 당대표 후보 토론회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김두관 후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데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꿈과 희망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뭐냐면은 5천만 원 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항하냐. 언젠가는 나도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데가 주식시장이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유보하거나 폐지하는 쪽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으니 이거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99%는 과세 대상이 안 돼요. 이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꿈과 희망이에요. 나는 언젠가는 5천만 원 그리고 확 빠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 이제 두 가지가 메인인 것 같은데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세를 사는데 종부세 올리는 거 막 욕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 강남에 그렇죠. 35 아파트 살아서 내가 종부세 낼지도 모르는데 왜 종부세를 저렇게 올려가지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거든요. 집을 두 채, 세 채 갖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왜 근로소득세는 안 깎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1,400만 명이고요.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2천만 명이에요. 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딴 걸 깎아주니까 그런 거 딴 걸 아닐까요? 깎아주니까 그러면 법인세 법인세도 깎아주고 깎았어. 뭐 지금 이것도 금투세도 종부세도 깎았고. 종부세도 깎아준다고 하면은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개피 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2천만 명이나 혜택을 봅니다. 깎아주면은 근로소득세를 왜 안 깎아주나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좀 깎아주십시오. 자영업자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들 한 해 손해보고 한 해 이익 받는 이익 봤을 때만 세금 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거. 주식 투자는 어쨌든 이제 5년을 이제 상계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을 상계를 해요. 그러니까 10년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 상계가 좀 더 이제 긴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하면 더 늘리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작년에 내가 돈을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 벌었어.
그래서 세금 엄청 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니면 지금이 코로나보다 자영업자 더 어려웠거든요. 요 직업은 5개 중에 하나가 폐업해요 지금. 망했어. 세금 그러면 상계해줬고 작년 거 환급해줍니까? 근데 주식은 사실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에 롤러코스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경기는 그 정도까지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뭐 이제 반대하시 세금 깎아주는 것이 당사자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다 좋죠. 저도 깎아줬으면 저도 이제 종합소득 예전에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지금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종소세 좀 깎아줘라. 너무 세금 많이 내요 진짜. 안 됩니까? 안 되나요? 아, 김준일 평론가님 타격이 크시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타 소득으로 받으시죠? 너무 세금 많이 내라고 그래. 5월 달에 많이 내시겠네. 그러니까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어디 검은 돈을 하겠나요? 다 우리나라에 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영업자 제가 살릴 거예요, 어차피. 그 세금 좀 깎아줘라, 제발. 왜 안 깎아줘, 왜? 주식 투자만 왜 깎아줘? 그 돈으로 주식 투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5천만 원 차익을 낼 수도 있고. 너 금융도 모르는 놈이 왜 이런 얘기 하냐? 근데 제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뭐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다 예전에 기자할 때 다 출입을 하고 주식 투자도 굉장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한 1년 반 동안 3천만 원 투자해서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대단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잘하셨어요. 이러다가. 그래봤자 금투세도 못 내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겠다. 너무 이제 주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주식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아예 끊어버렸어요, 제가 사실. 1,000만 원 벌고 그동안은 그 다음에는 뭐 잃거나 주식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아예? 그냥 일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가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 좀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주식을 다시 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장기 투자로. 예. 그 1,000만 원 벌었을 때는 앞으로 5천만 원 벌게 될 거라는 꿈과 희망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그러면은. 내가 근데 말이 맞네. 자본금을 내가 지금 3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그렇지 내가 3억을 투자했으면은 1억 번 거 아니야? 뭐 이런 헛된 꿈이 생기더라고, 내가. 딱 그 심리잖아요. 지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게.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도 왜냐면 민주당이 저번에 우클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중도 확장을 통해서 이거를 대선을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탠스가 민주당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대표가 되면은 어쨌든 그립감이 매우 강해지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소영 의원의 주장 하나만 제가 할게요. 상법부터 개정하자. 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이렇게 안 오르는 게 맨날 LG화학 물적 분할하고 카카오 맨날 뭐 회사 만들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다 개미돈 뽑아먹고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상법 개정을. 상법 개정하고 이 주식 투자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나요? 상법 개정을? 그러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정치인들의 거짓말에서 저는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상법 개정 해가지고 밸류업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부터 하자라고 하면은 금투세 이거 평생 죽어도 도입 안 됩니다. 금투세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 정당에서.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왜 그러냐면은 상법 개정안 이거 그 당에서도 논의가 됐거든요. 재벌들이 엄청 로비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면은 우리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지만 서로 뭉개지고 이용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주식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게 그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물적 분할하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주식시장에. 그거부터 바로 잡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주가 뜁니다. 이사의 책무에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라 이런 거 넣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적 분할 같은 거 뭐 이상하게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감옥 갈 수도 있다.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해라.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지금은 책임이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지. 지금 금투세가 이게 핵심이냐고요. 금투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주가도 오르게 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자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딴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시간 다 됐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3% 수익률의 주식 천재. 얼굴 천재인 줄만 알았더니 주식 천재였어. 김준일 평론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아주 세심한 전략이 묻어있는 금투세에 대한 김준일 평론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AI 거품론 실체 있다 없다 요 얘기 할 텐데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김준일 평론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칩 내부에 아주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칩 두 개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새로 시도하는 그 기술 부분에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간의 실수가 있었다. 마이너한 결함. 어떤 기술이 한 단계 장벽을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은 큰 문제 같지만 길게 보면은 큰 문제도 아닙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노트7 뭐 배터리 문제로 전량 리콜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조 단위 손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회사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별 문제 없었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물론 뭐 적지 않은 600억에서 1000억 정도도 손해 봤겠죠. A4 버려야 될 것도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처럼 돈을 그렇게 쓸어 담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젠슨왕 개인 재산도 뭐 100조가 넘는 이런 회사에서 그 정도 손실 갖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죠. 생산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되긴 하겠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강정수 박사 모시고 AI 시대 진행할 텐데요. 잠깐 댓글에 뜨겁네요. 이 금투세가 되게 뜨거운 이슈예요. 까르페디엠님, 네. 미국, 일본 다 250만 원 이상 22% 주식 양도소득세 낸다. 사실입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금투세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건 알겠어요. 김준일 평론가가 아까 많이들 설명해 주셨죠. 박사님, 김준일 리딩방 갑시다. 30% 수익률의 주인공. 네. 이거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그럼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AI 거품론 실체 있다, 없다? 어젯밤에 또 엔비디아 6% 올랐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가는 거냐, 뭐냐,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기다렸어요. 월요일부터 지금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네네네네.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AI가 핵심이에요,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발단이 됐던 것은 이만 아래 공포라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실업률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터졌던 뭐 이런 엔캐리 뭐 이런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의 이렇게 폭락할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요동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가장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이 중에 이제 AI 거품론 논쟁이 되게 지금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신으로 볼 때는 8월 2일 날 어떻게 저는 한날 1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진짜요. 예, 8월 2일 날 영국의 가디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품론이 월가에 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품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헤지펀드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헤지펀드 회사의 거품론 주장을 간접 인용하면서 거품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도 월가가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 CNN의 그 비즈니스도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또 애틀란틱이라든지 뉴욕타임스 사실은 모든 지금 미국의 그 대형 언론들이라든지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과 경제지는 지금 거품론에 대해서 같은 날 8월 2일자 이것을 동시에 쏟아붓다 보니 그 전에 취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7월 말에 이런 취재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것이 쏟아지다 보니 하필이면 또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여파가 진행되면서 올해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거품론 논쟁이 찬반 논쟁이 거세게 지금 미국권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한두 명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주장한다는 거고 사실은 그 주장의 핵심은 저희가 한번 거품론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라든지 7월 달에 나왔던 세카이어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요번에 이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들이 보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도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2024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아마존, 메타만 1,000억 달러를 넘게 썼어요. AI 투자에. 네. 1,000억 달러 하면 우리나라 거의 10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억 달러를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예,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이 4개 네. 기업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가 같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투자를 갖다가 했으면 하반기에 매출이 일어난다든지 뭐 내년도에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해줘야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배당금을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려주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4개 기업이 손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1,000억 달러를 넘게 투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예상만큼 AI 매출은 사실 그러니까 지출은 2023년부터 여러분 테슬라 그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던 거랑 연동되거든요. 즉 2024년 2분기부터 어마어마한 AI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추세로라면 앞으로 5년 안에 2023년부터 누적돼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1조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과연 AI가 1조 달러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좋다. 그럼 1조 달러를 투자하면 또는 뭐 작게 잡아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으면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서 뭐 아니더라도 매출은 이거 관련된 매출은 최소 2배는 돼야 되잖아요. 뭐 그래도 그렇죠.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매출은 2배가 돼야 되는데 투자 대비 이것도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2,000억 달러를 AI로 벌어들여야 되는데 벌어들이고 있냐? 꼴랑 얼마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제가 한번 테슬라 부분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은 이 항상 6개월에서 12개월의 리듬을 타거든요. 그때 자신의 성과를 가지고서 성과 이 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매출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안 오르고 고만고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횡보를 할 경우에 네. 차라리 지금 높을 때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이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의 50%를 팔아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50%를 해도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가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삽니다. 2016년부터 사서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10배는 올랐어요. 2016년. 엄청 팔았네요. 그러니까 엄청 벌었으니까 50%를 다 털어내도 원금도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1000% 수익률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 수익률을 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러니까 뭐 팔 때도 되긴 됐네. 그러니까 이런데 워렌 버핏이 왜 나냐? 충분히 고조됐다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반이라는 건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팔아서 나머지 차익 실현을 해버려서 지금 현금이 빵빵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맥을 아는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크다. 물론 이제 엔캐리 뭐 트레이드처럼 모두가 갖다 파는 이런 시장 환경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엘리엇은 엔비디아도 거품의 땅에 있다. 네네네. 거품의 대지 위에 있다. 버블랜드라고. 그러지 버블랜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엔비디아에 투자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심리적인 어떤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지금 찬반 논쟁이 뜨겁게 거품이다 아니다. 거품일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어떠한 언론의 어떤 분위기 여론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워렌 버핏 케이스인데요. 너무 올라서 팔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애플이 너무 올라서 판 거잖아요. 네. 근데 AI 판 전체, 반도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테크판 전체가 과대평가됐다고 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플처럼 또 10배 오를 거를 또 찾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AI 거품이냐 아니면 기존 빅테크 거품이냐 요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매출하고 주가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AI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챗GPT 다음에 뭐 나올 거 있어? 이런 기술에 대한 의구심.
네, 네. 이 두 가지가 좀 떠오르거든요. 네, 네. 이 두 가지 차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애플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한 보통 할 때 가치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였고 이제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빼는 건데요. 애플은 사실은 AI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AI 기업으로 사실은 저는 근데 진정한 AI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적게 들이고 왜냐하면 다들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거고 네. 이걸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건데 애플은 뭘 하기 위해서 AI 투자를 하냐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지 않아요. 거대 언어를 뭐 그냥 대학하고 연구해서 몇 개 만드는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SLM,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좀 경량화된 모델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아이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맥북을 많이 팔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많이 팔기 위해서 AI를 장착하는 것이지 AI 자체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아니라고 애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은 좀 빅테크 부분에서 조금은 예외적이지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AI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다고 보진 않아요. 전체 주식시장이 과잉되어 있다,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이 과열은 여러분 AI 거품이 퍼지면 여기서도 애플은 아무리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주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샀을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어제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슈퍼마이크로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하드웨어 케이스에 꽂아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예를 들면 메타가 사가지고 자기가 일일이 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뭐 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이런 하드웨어 케이스에다가 꼽고 다른 부품 다 연결해서 파워하고 쿨러 집어넣고 냉각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요 납품하는 회사인데 AI 관련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단순 조립하는 회사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물론 게 여기도 있었구나. 노하우가 있겠죠. 시장도 크고 워낙 얼마나 잘하니까 이 회사 걸 많이 쓰겠어요. 펀다멘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순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대단히 그 매출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률은 크게 떨어졌는데 슈퍼마이크로 같은 대표주가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관련주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가 관련주라는 거거든요. 관련주, AI 관련주. AI 관련주 AI 뭐, 기업은 아니고 AI 관련 기업이다. 코로나인데 코로나 관련주, 뭐 대통령 되면 대통령 오늘은 관련주. 김경수 관련주도 떴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근데 저는 오픈된다고 투자를 할 그러니. 때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이 정도로 매출 성장력을 끌어갈 것이냐, 실질 영업이익률을 또는 매출 총이익률을 상승시키고 있는가, 앞으로 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AI라는 단어가 연관됐다고 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데는 펀다멘탈이 이런 데는 제일 먼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없고 다 동반 하락할 때 하락했다가 네. 바운스를 할 때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동반 하락할 때 하락했다가 자기네 실적 발표하고 더 하락해 버리는 네. 이러한 관련주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선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거품론에서 이제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사실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죠. 네.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지금 이제 2년 반 이제 3년 차에 들어오면서 올해 한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스타트업 초기니까 적자가 나죠.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놔두면 GPT-5도 개발해야 되면 개발하고 있는 개발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고 도대체 여기는 언어 모델만 개발하다 보면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엔스로픽이라는 건 이제 클로드라는 걸 만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클로드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마존과 구글이 투자하고 있지만 중심적으로는 아마존이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할 개발 비용도 결국은 빅테크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았고 그러면 이러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도 줘야 되지만 스타트업이 언젠가는 흔히 말해서 대박을 친다. 상장을 한다.
뭐 10배, 20배 매출을 증가시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데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높은 투자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찔끔찔끔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금액이 너무 많다. 투자 네, 금액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어 모델 하나 개발할 때마다 그러니까 GPT-2 개발할 때마다 GPT-3 개발할 때마다 돈도 두세 배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개발할 때 돈 두세 배 드는 거고 5 개발할 때 돈이 두세 배 드는 거고. 점점 더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되는 원래는 이 그 한계비용 체감의 법칙처럼 뭐 이렇게 뭐 생산 쪽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뭐 한계비용이라고 생산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뭔가 3을 가지고 4를 만들고 4를 가지고 5를 만들면 뭔가 생산의 비용도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폭이 네네네.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 들어가는 그 생산 비용이 두세 배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생산 곡선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뤄진 이래로 보기 드문 생산 곡선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수익 모델 없다. 그럼 무슨 돈을 벌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론을 또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죠. 반대론을 이제 얘기를 한다라면 가장 가까우게는 여러분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9년 동안 적자였어요. 9년 동안. 9년 동안 적자였는데 사실은 흑자를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투자를 한 거죠. 아. 돈을 벌면은 빚을 져서라도 AWS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저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는 없지만 우버라는 서비스 최근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우버 창사 이래 15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는 기술 기업들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1, 2년 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AI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한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품이라는 찬성하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보는 것은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요? 네, 전자레인지는 1947년에 개발이 됐어요. 아, AI와 전자레인지 너무 재밌다. 비교하는 거. 네. 전자레인지는 여러분 1947년에 만들어졌는데 1971년에 미국 하우스홀드 가구 기준으로는요 보급률이 1%였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보급률은 1%였던 거죠. 1970년대에요? 네, 1970년대에도 보급률은 1%였어요. 그런 걸 누가 써?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997년에 드디어 90%로 확대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잠재있다가 갑자기 확. 그렇죠. 사용이 전자레인지라는 늘어나네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전자레인지를 한국은 이제 전자레인지는 모든 1인 그렇죠. 가구에도 다 있잖아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워 먹고 냉동식품. 저 바깥에도 있어요. 그러니 이 전자레인지가 보급되는데도 거의 이렇게 47년에 그러니까 만들어져 발명이 돼서 실제로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도에는 1%, 그다음에 97년도에 마침내 90%까지 성장하게 되는 지금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기차도 많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기차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강의할 때도 쓰는데 기차는 이 투기 열풍이 있었고 특히 중산층이 큰 손해를 봅니다. 1980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기차라는 것이 이제 조선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산업적인 이런 효과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1980년에 민간 투자자가 처음으로 철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리버풀과 맨체스터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만듭니다. 근데 되게 엉성한 위에 뚜껑도 없는 이런 철도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야, 철도 이거 대단한 거다. 마차 타고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다가 1880년이죠. 1880년. 1830년. 1830년. 죄송합니다.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처음으로 레일웨이 철도가 깔립니다. 그랬더니 나도 철도 만들어야지라는 회사가 영국에만 600개가 만들어져요. 아, 철도 거품이네, 그것도. 네. 600개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들도 다 레일웨이를 만들려니까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 투자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철도는 터널을 뚫거나 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인간이 대단한 거긴 한데 어떻게 했냐면 마찻길 옆에다 둡니다.
네. 그래서 마차끼리 굽어져 가면은 같이 굽어져 가고 마차끼리 산으로 올라가면 같이 산 올라가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만 높게 들고 이런 회사들이 다 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가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도도 600개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곳곳에서 만들 이유 없다.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버블이 언제 터지냐면 1945년에 터지는데 이때도 은행이 작용을 해요. 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 대출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PF 부동산들이 뭐 터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이 600개 회사들이 그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돈 번 사람들은 있었어요. 미리 돈 뺀 사람. 이거 상담해주던 변호사들. 뭐 이러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는 펀드맨. 여러분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투자은행이라는 것은요. 철도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처음.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돈을 갖다 넣기 위해서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생기고 여기에 영국 중산층들의 미국 중산층들의 돈을 모았던 거죠. 근데 돈은 또 누가 버냐면 쇠를 만들었던 철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600개 기업들이 철 다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 미국으로 따지면 뭐 옛날에 카네기 록펠러 같은 그렇죠. 데가 그렇게 돈을 걔네들은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회사는 망했겠죠. 철도 회사는 망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코레일 적자예요. 왜 적자냐면 KTX나 SRT에서 적자가 아니라 철로를 유지 보수하고 계속 건설하면서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도자하면 지금의 AI나 챗 GPT는 저는 뭐 다른 게 주장하고 뭐 전선망이다 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저는 레일웨이라고 생각해요. 레일웨이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비,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 엔비디아 칩 많이 필요하고요. 학습용 칩, 데이터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챗 GPT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챗 GPT하고 연결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AI가 연결돼서 과거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시리에서 내가 시리한테 엄마가 오늘 저녁에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하는데 그거를 좀 알아봐줘. 뭐 이랬을 때 시리가 저의 앱들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것도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뽑아내고 지도 정보까지 뽑아내가지고 차량 정체까지 생각해서 4시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AI인지도 아닌지도 저희는 모르게 해주는 거. 이건 뭐냐면 KTX고 SRT일 수 있는 거고 또는 서울과 부산이 연결되면서 또는 광주가 부산이 미래적으로 연결되면서 여기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딜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언어 모델만으로서 이것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AI의 기술적 거품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거품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의 이제 결론은 AI에 대한 기술 거품은 없지만 AI에 대한 투자 거품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한 전략을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니까 주식 전문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기술 자체는 리버풀에서 맨체스터. 그 엉성과 맨체스터 사이가 엉성한 철로가 지금 KTX 자기 부상 열차 해저턴을 다니는 열차 막 이런 걸로 갔던 것처럼 AI 기술도 그 길로 쭉 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 거품은 없다. 기술 거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 거품은 없지만 이 기술이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기술이 흔히 말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기업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매출들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이 기술이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 AI 기술이 로봇과 연결될 것이고 이 기술이 신약 개발과 연결될 것이고 이 기술이 국방과 연결될 것이고 다양한 데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MIT 경제학자인 에이스 머글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이 AI는 결코 지나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메타버스 같은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로봇,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애플은 돈이 없어서 지금 AI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웃소싱한 거예요. 즉 그냥 너네 챗GPT가 하세요. 돈 많이 들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구글 거도 여줄게요. 구글이 학습시켜서 재미나게 써줘서 우리 연결을 해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시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건 지금 챗GPT에게 물어보겠다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아웃소싱하겠다. 즉 거대 언어 모델에 돈 많이 들였던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 해주시는 거 우리가 무료로 아이폰 고객들 연결시켜주겠다. 그러니 이제 뭐를 했습니까? 챗GPT는 GPT-4o 미니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비용을 단순화시킨 거고 여기에 서치 GPT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픈 AI가 서치 GPT로 돈 벌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벌 거를 마련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 구조에 의해서 애플은 이것 때문에 시리가 더욱더 똑똑해지고 거기서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웨어 판매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거의 어떤 레버리지로 AI를 쓰고 있다라는 것.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는 저는 거품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데 그 막대한 투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네. 투자는 근데 당장의 이게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와야만 사실 계속 그 LLM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또 투자금이 들어와야만 엔비디아 칩도 더 살 수 있고 그래야만 TSMC, 삼성전자, 저 하이닉스로 그렇죠. 주문이 들어오고 이 체인이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건데요. 뭐라고 결국 이런 게 또 연결고리가 깨지는 것도 심리거든요. 요번에 그 순다 피차이 그 구글의 대표 알파벳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과잉 투자를 계속해서 하느냐 AI 투자. 근데 뭐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번에 뭐 이건 원래 이쪽 바닥에서는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뒤쳐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조금 투자하면 과소 투자. 즉 남들은 지금 예를 들면 뭐 100억 달러씩, 200억 달러씩 하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10억 달러만 하자. 이게 이제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죠. 네. 이것이 우리 돈도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떼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마치 사실은 전염병처럼 뭐 나쁜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감염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구글이 하는데 아마존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아마존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그래 뭔가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 근데 이것이 잘못해서 끊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번에 엔비디아가 조금 실수하는 건데 블랙웰 그러니까 즉 GB200의 그 출시를 3개월 연기했잖아요. 네네. 요런 3개월 연기가 그러면 대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H100은 모자라서 했는데 이 빅테크들은 충분히 H100을 샀어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지금 예산을 잠가뒀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 블랙웰을 사자. 그렇죠. 네. 근데 블랙웰이 안 나오고 3개월 뒤로 나와요. 그러면은 요 3개월 동안요 H100 안 삽니다. 여러분 사겠어요? 블랙웰 살 거라고 돈 쟁겨놨는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쟁겨놨는데 각 기업마다 10조씩 쟁겨놨는데 블랙웰 살 거라고 해가지고 왜 블랙웰은 2.5배 그러니까 정도의 퍼포먼스가 좀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데 더 그렇죠. 전기도 더 적게 네, 만드는 바람에 네, 가격 덜 대비 쓰고. 효율성이 더 좋아요. 네, 네. 그럼 H100을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H100을 사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딱 4분기 들어가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번 올해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떨어질 겁니다.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진 것 늦어진 때문에. 것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가 어떠한 태도를 투자자들이 가질 것이냐. 그래도 블랙웰이 나와서 다시 오를 거니까 괜찮아 라고 기다려줄 거냐. 엔비디아 세상에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을 해? 역성장을 해? 무서워. 매도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생긴다.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체인이 깨질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또 추가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기존에 있던 현금이 줄어들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것들이 막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특히 이때 무너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련주들이 무너지죠. 관련주. 네. 펀다멘탈을 보지 않고 그냥 AI라고 했던
아까 슈퍼마이크로.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 회사인데 HBA를 안 사버리면 조립할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매출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엘의 3개월 연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체인이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줬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예고돼서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월가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승병 박사가 어제 나와가지고 저희 아시죠? 네. 저 테크노믹스 하는데 그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 계속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블랙을 기술 얘기하면서 그 네. GPU를 쪼개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서 접합하는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는 게 현재 나온 뉴스로는 극결함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큰 결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으로 큰 결함은 아니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정밀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방 극복할 거다 또. 그러니까 3개월인 거죠. 그게 지금 3개월인 그러니까 거예요.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3개월 지연된다는 건데 이 3개월이 여러분 1분기, 2분기, 3분기 할 때 한 분기잖아요. 그럼 그 분기의 매출과 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한 번에 큰 타격을 입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가 다 연쇄 작용을 가지고 있는 꼬리를 있는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점이 흔들리면 전체 체인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그렇게 지금 엔비디아 사례만 들으셨지만 빅테크들이 근데 캐펙스 투자는 계속 네. 그 AI 칩과 장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거라고 이렇게 쟁여두고 있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네.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아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지금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 성장을 두 군데서 했어요. 하나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매출이 증가했었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것도 성장률이 투자 대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안 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AI를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 보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들어가는 거고, 챗GPT를 쓰기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 AI를 다 쓰게 해줬죠. 그러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클라우드가 지금 전체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 대비 효용으로 볼 때는 흔히 말하는 ROI라고 얘기를 하죠. Returns on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은 되게 높지는 않은 편인 거죠. 근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는데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즉 클라우드 서비스는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그 전체적인 매출을 끌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정도의 AI 투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신뢰했던 거죠. AI 붐은 분명하게 불고 있는 거고 AI 기술은 놀라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도 존재하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머저리티 다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도 같이 들어갔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그럼 이거 외의 매출은 클라우드와 광고 효율성 외의 매출은 어디서 낼 수 있는데 지금 챗GPT 여러분 22달러 저는 돈 내고 쓰고 있지만 돈 내고 쓰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 엄청 극소수예요. 22달러씩 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챗GPT도 오픈 AI도 서치 GPT로 들어가려는 거거든요. 대중시장으로 애플과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 여부도 사실은 구글과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구글로부터 뺏어올지도 저희가 2025년 한 중반기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갖고 올지 아니면 그냥 끝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검색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구글도 AI 검색을 하거든요. AI 오버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서치 GPT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구글의 시장을 많이 좀 가져와요. 네이버의 시장을 많이 가져와요. 그럼 구글이 또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카니발리제이션, 이 잠식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예를 들자면 흔히 말하는 불마켓에서는 변수가 생겨도 이걸 견뎌내면서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AI 붐의 초기라고 한다라면 이 정도의 삐그덕거림은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변동성 시장에서는 조그만 소음이 큰 신호가 돼서 시장을 변화시킬 수가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대단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또 미국 대선도 끝나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장이 불투명한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또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연준이 지금 9월 달에 뭐 저기 이자율을 내리더라도 몇 프로를 빅 스텝을 할지 스몰 스텝을 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변동 요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도 이 철도에 대한 이 투기 열풍이 거품이 터졌던 것도 1845년에 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돈을 대출해가지고 사람들의 투자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철도 회사들이 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 철도회사 거품은 모두 터졌지만 KTX는 우리 곁에 있고 네. 전자레인지는 30년간 팔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AI도 결국 그 길은 갈 건데 네.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AI 자금 투자 시장에 겨울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AI 거품 실체 있나 살펴봤고요. 기술 거품은 없는데 자금 거품은 있을 수도 있다. 돈 거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평일 11시에 진행하는데요. 주말은 쉬고 다시 보기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월요일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강정수 박사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